4년 동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매에 몸담고 계신 전문가로서. 소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도 막 한 대 맞아서 얼얼한데 소외도 많이 받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세 차익형 투자,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낮다 뿐이지 비율이. 1월에도 사실 4개 쳤어요 벌써 등기.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달천은 맨날 뭐 공장, 지산, 모텔 뭐 이런 거나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는 거죠. 근데 비율이 수익형 부동산 쪽이 좀 높은 거죠. 저는 이제 아파트도 2년 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부동산 안 떨어진다. 예, 그냥 대놓고 근데 싫어요. 막 100몇십 개씩 달리고. 그랬나요? 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무슨 아파트 올라간 뭐 투기 조장한다고 막 그러고. 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람들이 서울에 필요한 집, 살만한 집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수준에서 높지가 않다 집값이. 그래서 나도 산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때는 악플도 많고 했었어요. 전문가분들도 뭐 나 이제 다 꼭지다 이런 말도 많았어요. 그때 되게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네. 비중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저는 이제 제 소신껏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사고 있고. 아니 일반 매매세요? 경매도 하고요. 아파트? 아시잖아요. 예, 일반 매매, 미분양 저 다 하잖아요. 예, 일반 매매도 합니다. 하는데 서울만 하는 것은 아니고 11월, 12월만 해도 뭐 청주, 거제, 군산, 부천 이런 데도 하고요. 일기 신도시, 구축 같은 경우, 서산 뭐 이런 소도시, 속초 뭐 이런데 뭐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아 하고 계셨군요. 네. 또 조용히 또 하고 계셨네요. 계속 투자자들은 원래 조용하잖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브레이트가 이렇게 지역을 괜찮겠죠? 뭐 특정 아파트가 아니니까. 아니, 다 찍어주셨잖아요 지금. 근데 찍었다기보다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언급을 했으니까. 네, 왜냐면 이거 다 막 인구 10만 이하 소도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엑시트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시세보다 싸면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 경매가 됐건 금매가 됐건 미분양이 됐건 사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제 투자 철학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달리 보셔야죠. 수익형은 시세 차익이 아닌 이 말 그대로 월세를 받는 상품이니까 제 수익률에 부합하면 매입, 부합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는다. 저 그냥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나름의 기준으로 계속 지금 뭐 움직이고 있죠. 그럼 법인으로 사세요? 아파트는? 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관련 회사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법인 2개 갖고 이제 개인하고 이렇게 섞어서 사죠. 아 그럼 세금은? 근데 법인은 이제 저도 이게 잘못됐잖아요. 710 대책 이후에. 그래서 아직 턴 것도 있고 아직 다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부세를 맞고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거 못 버팁니다. 엄청 사셨군요. 네, 엄청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행인 거는 이 수익형 부동산들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인 투자가 대부분 끝났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오셔갖고 710 대책 이후에 사망 선고다 이거 어렵다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 그건 이제 주택 투자를 의미하는 거고 상가나 지산, 뭐 땅 이런 것들은 여전히 법인 투자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저도 6월 이전에 다 떨 생각이에요.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리고 저는 또 스타일이 이게 84제곱 초과는 법인은 부가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럼 부가세, 법인세 내고 하면 뭐 종부세 맞고 하면 이거 남는 게 없는 거죠. 저도 다 떨 생각이고. 근데 다행인 건 저는 이게 아파트 투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비중이 뭐 반의 반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했으니까 아파트 쪽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좀 많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세대 분리라든지 이걸 좀 명의를 통해서 가족분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면 많이 벌면 뭐예요? 양도세로 7, 80%씩 나가는데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수익형 부동산은 개인, 법인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 상승장이다 보니까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올랐죠. 말씀하셨던 지산이나 이런 거는 뭐 지산뿐 아니고요. 지금 꼬마 빌딩들도 난리예요. 없어서 못 사더라고요. 매물이 없어요. 예전에는 한 50억 있으면 뭐 서울 변두리 어디라도 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매물도 되게 드물고 지산을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불과 제가 뭐 한 3, 4년 전에 낙찰받은 지산 뭐 한 3억 정도 낙찰받은 지산이 지금 뭐 6억에 팔라고 전화가 오고 최근 걸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불과 한 6개월 전에 전 이제 분양도 받아요, 지산을. 분양을 받은 지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피가 한 최소 100만 원 이상 붙었어요. 100만 원이라 그러면 좀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분양받은 게 예를 들어서 60평이다. 그러면 이게 평당 150이 붙으면 9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간 돈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산 가격이 8억이다 그러면 8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0%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8천 8천 넣어서 8천 벌면 100%예요. 그게 뭐 몇 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생각보다 더 오르는구나 지금. 무슨 분양권 피 붙듯이 붙네요. 오히려 그쵸. 그런데
분양권은 정부가 규제를 하죠. 네, 이제 못해요. 예, 못하죠. 주택수에도 들어가죠. 네. 또 절반 이상 세금으로 토해내야죠. 약간 이거는 이제 음성적이긴 한데 실제로 지산 분양권 있잖아요. 예, 현금 거래가 많아요. 물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도 많기 때문에 깜깜이 시장이죠,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 원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생각해 보면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일단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수치한 게 수익률이잖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뭐 6%다. 그러면은 50만 원, 월 50만 원 나오는 부동산 상품이 있으면 곱하기 12, 1년이면은 600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1억으로 나누면 6%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취득세나 뭐 등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거를 보증금하고 이제 상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럼 이제 제 기준에 제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목표 수익률 6%였어요. 그런 게 발견되면 매입 아니면 혹은 6%에 맞춰서 입찰할 사건이 나오면 입찰. 되게 간단한데 지금은 어때요? 지산이 6%는커녕 지금 5.5%짜리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가 월세가 낮아져서가 아닙니다. 지금 월세 수준은 비슷해요. 지금 지산 투자를 7, 8년 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막 투자하라고 지인들한테 추천하면 반응들이 대부분이래요. 아니 무슨 공장에서 월세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다 공실 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지? 아니 3천 넣어서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높아요. 3, 4천 투자하면은 월 막 100씩 나와. 왜 안 하는 걸까? 되게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는 너무 이게 좀 과열됐어요. 이 수익률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5.5% 뭐 5% 계속해서 수익률이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서울, 뭐 수도권, 지방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높아지고요. 다가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다가구 하니까 또 슬픈 또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제 경북의 대학교 앞에 그 이제 원룸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적이 있어요. 와,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수익률이 높다는 거를 10몇 프로가 나왔거든요. 레버리지 전에 10몇 프로면 엄청 높은 거예요. 12%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혹하잖아요. 왜? 또 다가구 같은 거 땅을 깔고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투자가 땅을 깔고 있으면서 월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애들이 방학 때 되면 다 사라져. 일단은 대학가군요. 공실도 이제 공실 기간이 1년에 한 3, 4개월씩 돼버리고 또 회전이 잦다 보면 중개 수수료도 엄청 나가요. 그럼 또 지어 올리면 신축한테도 밀리고 그런 것들 보니까 실제 수익률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매각을 했는데 수익형 부동산이 움직이는 원리는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금리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잖아요. 제가 4년 전 책에도 다 써놨잖아요. 이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시그널은 충분히 준다 사전에. 뭐 B컷을 하던 뭐 보통 이제 0.25pp씩 올리고 내리는데 먼저 미국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기축통화가 아닌데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시그널을 보고 움직여도 된다. 근데 저는 일단 금리 그러니까 낮은데 베팅을 한다. 그래서 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계속 매입을 한다. 이는 논리거든요.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세요? 아우, 저도 사람입니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 투자자라는 거는 멈춰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주로 상업용 부동산들, 지산 상가들 보면 2.6에서 2.9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뭐 4%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간다 해봐야 뭐 3% 초반, 뭐 중반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 그냥 확 망가뜨리는 방법은 금리를 찔끔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확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버티기 어렵다고 봐요. 100bp 막 그렇죠. 100bp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만 자빠지면 되는데 실무경이 뭐 다 지금에서 더 죽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나름의 최악의 경우를 나름의 상정을 하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주택수를 늘리는 거는 이거 좀 큰 벽에 바위 치는 그런 물론 수익은 내요. 왜냐면 저 이제 12월, 11월에 매입한 것도 지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또 이게 한번 하락정을 또 10년 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되게 이게 무서운 걸 알아요. 되도록이면 지역에 대장주를 사거든요. 주식에 대장주가 있듯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무슨 동, 뭐 예를 들면 뭐 청주라면 뭐 복대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1급 매물을 사면 이게 좀 하락기 때 잘 버텨주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런 걸 겪어봐서 그런 식으로 리스크 해치를 하고 있어요. 청주 뭐 사셨는지 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이렇게 우르르 가서 막
사고시고 그런데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식해서 크게 망하신 분은 제가 좀 봤는데 부동산에서 크게 망한 분 아직까지 뭐 많이 못 봤거든요. 뭐 망한다기보다 좀 손실? 이렇게 손실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수익률 뭐 5%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상품들을 찾고 그 뭐 경매 매물이 됐건 저는 이제 하루 한 20분씩은 늘 서치를 해요. 이제 10년째 돼가고 습관이 됐거든요. 그게 안 되면 뭐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카톡 온 거를 이렇게 뭐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투자자분들은 누가 샀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뭐가 들어오면 내 목표 수익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냥 매입을 하는 거죠. 잘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싸다는 이유로 이게 원래 3억에 팔리는 건데요. 아 이거 2억 8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개별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상가 지사는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죠. 아파트는 시세 체크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KB 시세, 뭐 실거래가, 뭐 네이버 매물 이런 거 보면 크로스 체크가 돼요. 근데 상가 지사는 이 크로스 체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개별성도 너무 강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격 조금 싸다고 하면 이제 덜컥 매입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물론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는 장이 좋으니까 뒤에서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막 차면 어떻게 그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싸다 비싸다 개념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초보자인데 6% 이렇게 하면은 매입 확률이 떨어지니까 나 4.5% 정도 목표 수익해서 4.6%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내 계산에 의해서 사야 되는 거죠. 매입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가 맞춰진 거. 요즘에 상가가 잘 안 팔리니까 작업도 많이 칩니다.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인데 이제 뭐 200에 맞추는 거죠. 월세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는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수익률이 2배로 높아질 테고 매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보면 상가 업력도 막 길어. 그러니까 저희 그 경매로 날릴 때 그런 신분들이 있어요. 현황조사사 이런데 막 일부러 100인데 막 220에 올리고. 근데 초보자들은 현황조사 이런 거 되게 신뢰하거든요. 보증금 뭐 얼마에. 네. 그거 보고 이제 이건 거짓이 없다고. 거짓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부동산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동산 이미 다 얘기가 됐어. 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세팅이 거예요. 다 돼 있어. 그 지역을 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괜찮네. 한 250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초보자들이 이제 혹하는 거지. 경매로 받으면 또 경매로 또 날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그런 것도 있죠. 전봇대 이렇게 붙어 있는 상가 금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요즘엔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막 수익률이 막 10몇 프로 되니까. 근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내가 선수라고 느꼈는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상에 일단 공짜가 없습니다. 뭐 쉽다, 뭐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다. 저는 아예 그런데 그냥 귀를 닫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네가 하면 되지 뭐. 되게 간단한 론논리인데. 그렇죠. 그럼 네가 하면 왜 그걸 자꾸 전봇대에 붙이고 뭘 자꾸 홍보를 하고. 제가 매입한 거를 일체 어떤 단지를 특정 단지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블로그에서도 그러면 이게 가격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작 1만 명밖에 없는 블로그지만 막 뭐 하나 올리면 예전에 달천이 밀분양 어디 샀대 그러면 평소에 댓글 안 달던 사람 댓글이 몇십 개가 달리는 거예요. 어디냐고? 네. 투룸 오피스텔을 이제 미분양으로 몇십 개 산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올렸는데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야 막.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 내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해서 해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다음에 또 안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남들만 따라다니면 실수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좀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계집도 오르는 판에 굳이 뭐 지금 경매를 내가 배워야 되나?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일반 어줍잖은 분들은 아니세요 또. 이게 또 접해드리세요. 그러시군요. 건물 얘기하면 안 되지. 또 건물 있는 분들도 있고 와우. 다 좀 살아 좀. 좋네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나는 3억 5억 있으니까 네. 현금 있으니까 뭐 갭으로 좀 몇 개 잡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분들은. 경매는 편견은 좀 깨주세요. 왜냐면 솔직히 비효율적이긴 해요. 안정호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인정해야지. 왜냐면 이게 낙찰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조사를 하고 시간을 내서 법원까지 가야 돼요. 한두 번 입찰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막 폐찰 3-4번 하면 멘붕 오고 막 내 길이 아니야 이게 막.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15번 폐찰하니까 뭐냐 이러면서 이제. 모든 일이 그렇지만 또 그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경매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제 지론인데 이 다양한 투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저 전공이 부동산이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2년 반 전에 인터뷰에서 다 말씀드렸었죠. 일반 직장을 다녔었고 경매를 하면서 제가 정말 이 시야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냥 뭐 여기 뭐 자유목님 뭐 한재훈이 계시지만은 경매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뭐 싸게 사서
정상가 비싸게 판다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경매하면은 채권자 채무자부터 먼저 딱 나와야 돼요. 그럼 뭐 NPL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다 발전이 되는 건데 효율 비효율 떠나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작은 지산도 좋고 오피스텔도 좋아요. 이게 한 바퀴 입찰하기 위해선 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조사, 입찰, 낙찰, 등기, 명도, 수익 실현. 이거 그냥 한 사이클은 쭉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저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뭐 썩빌은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격이 좀 손 많이 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썩빌 빼고 다 해봤어요, 제가 엄청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막 시키고 말지. 저 되게 막 머리 막 되게 복잡해. 되게 싫어요. 아무튼 썩빌 빼고 다 해봤거든요. 쭉 이제 돌려보니까 이게 시야가 상당히 넓어져요.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 자금이 예를 들어 내가 뭐 퇴직금을 몇 억을 받았든 아니면 종잣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거, 이런 작은 짜잘한 거 오피스텔 산에게 살 필요 없어요. 한 번에 큰 거, 되도록이면 땅을 깔고 있는 거. 땅 깔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뻔하죠.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다가구. 제가 모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상업지 땅을 너무 갖고 싶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업지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사면 되잖아요. 그걸 멸시를 하면 상업지 땅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좋은 거는 사실 단독 다가구는 사람이 들어가 살다 보니까 이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방빼기 다 들어보셨죠? 네. 대출 한도도 낮은 데다가 이거 막 공제 다 치고 나면은 얼마 안 돼요. 이런 뭐 상가, 지산, 모텔, 건물,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어때요? 대출을 엄청 잘해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서 내가 뭐 이렇게 월세를 받다가 매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월세 받고 내가 꼭대기층에 사셔도 되고, 상가주택 같은 거 경매로 받으셔가지고, 그 이제 상가주택은 1층이 메인이거든요. 1층을 좀 잘 세팅할 수가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저기 한 게 이제 어정쩡하게 한 5천에서 한 1억 사이 이런 분들이 지금 막 그 할 게 애매해요. 지금 뭐 아파트 하자니 지금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예, 뭐 보인다는 게 막 큰 돈이 아니라 뭐 한 소소하게 뭐 노는이 한다는 그런 개념. 왜 건축업자들 보면 노는이 짓잖아요. 약간 투자자들 지금 그런 개념이 느낌 오시죠? 노는이 그냥 하나씩 찝으면 뭐 직장인 뭐 월급 뭐 잘 되는 연봉은 나오니까 그렇게 뭐 정부랑 좀 쉐어하면 어때요? 쉐어가 아니지, 이제 거의 다 뜯어가지.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쌍쌍바 잘못 뜯으면. 그치, 쌍쌍바가 지금은 예전에 5대5로 뜯겼으면 지금 2대8로 뜯겨. 그죠? 뭐 그래도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진 않아요. 자유목님도 그렇고, 우리 소주 마시는 날도 등기를 치고 왔어 벌써. 그리고 또 다음날 어디 간대. 가는 길에 자유목님 그러면 제 것도 하나 봐주세요. 그러면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저희 투자자들끼리도 뭐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분야, 상가, 지산, 뭐 건물, 뭐 이쪽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또 조언 많이 드리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 또 도움 받고 재밌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경매라는 게 사실 단순히 뭐 입찰해서 낙찰받고 팔고 수익 이것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가면 또 재밌는 게 또 많이 펼쳐지죠. 정말 많죠. 저는 채권도 지금 하고 있어요. 법인 개인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채권이 아무것도 아니죠.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그냥 못 빌려주니까 뭐 저당권, 흔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뭐 채권 최고액 한도로 잡아놓고 이자 연체하면은 지연 뭐 연체 이자 경매 집행 비용 해갖고 한 번에 싹 다 받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다 채무자입니다. 우리 전부 다 채무자예요. 대출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다 채무자인 거예요. 내가 채무자에서 벗어나서 좀 채권자가 돼본 수는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채무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시잖아요. 대출이 뭐 엄청 많아요. 수십억이 넘습니다. 근데 채권자이기도 해요. 또 이 돈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 돈 빌릴 사람들이 딱 못 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선 효과잖아요. 어디론지 그 수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죠? 그럼 예전에는 그 누구야, 그 뭐 무대리 뭐 이런 있잖아요. 걔네 뭐 사나먼 이러시 이런데 걔네들 다 지금 철수하거든요. 타산이 안 맞아. 왜? 정부에서 이 뭐 연체, 가상금리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니까 이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다 이 사금융 시장. 그러니까는 뭐 소득 증빙도 좋아, 직장도 좋아. 근데 정부에선 대출을 안 해준대. 요즘엔 전문직이면 예전에는 막 1력씩 대출 신용 잘해줬잖아요. 요즘 전문직이면 더 안 해줘. 그죠? 그 수익 어디 가겠냐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심지어 담보까지 있어. 이거 뭐
조금만 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다 보면은 또 경매랑 좀 더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같이 공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못 빌리면 죽는데 돌아야 되잖아요. 이 불경기가 돈이 없어서 불경기가 아니거든요. 이 돈이 잘 돌면은 돌아야지 불경기가 안 오는데 그렇죠, 지금 안 돌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지식산업센터가 이게 저기 되냐면 막 그 상품이 너무 좋고 이게 막 대단히 뛰어난 상품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사방 다 막히니까 이게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최근에 지산이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죠 이제는. 왜냐하면 건설사에서는 이제 낮게 분양할 이유가 없어. 뭐 다 가져가는데. 뭐 가져가도 평당 1,300 이거 될까? 웬걸? 하루 만에 완판이네. 1,500 될까? 이틀 만에 완판이네. 2,000에 때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평당 2,000. 지금 뭐 이게 뭐 강남 얘기 아닙니다. 뭐 영등포만 해도 뭐 거의 2,000 가까이 육박하니까 1,500, 1,600 지금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항상 비교잖아요. 아파트 올라가듯이 똑같아요 모든 상품이. 여기 내 거 1,000인데 1,200에 분양했네. 내가 위치는 더 좋은데 조금 더 오래됐는데 그럼 같이 키 맞추기 하는 거고 또 높게 분양하면 또 맞추는 거고. 다가구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좀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세요? 일단 고시원은 제가 손 많이 가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고시원도 괜찮아요, 근데. 주위에 하시는 분 보니까. 수익률 장난 아니더라고요. 수익률 너무 좋아요. 고시원은 그리고 꼭 내 게 아니어도 돼. 그냥 임차해서 깔면 되는 거예요. 또 정부 정책하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게 다 해주니까 그 정부 보조금에 딱 월세 세팅하는 거예요. 연체율 제로, 다 현금. 그 수익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천님 이거 저랑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저 손 많이 가는 거 못해요. 그런 거는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좀 이제 지양을 한다는 거고 이 지산이 좋은 이유는 일단 손이 안 갑니다. 제가 월세를 받으면서 딱 하는 거 하나 한 달에 한 번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해 주는 날려주는 거? 네. 그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거 하면 끝이고 또 아파트 오피스텔도 저는 이제 경매로 받은 애들 꽤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요즘 보면 뭐 방충망 뜯어졌어요. 인터폰 안 돼요. 원래 폰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임대용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임대용평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럼 가끔 보면은 정말 이게 아무튼 난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또 자유로워요 지산이. 왜냐면 옵션이 없어요 지산은. 그냥 공구리 상태로 분양하고 네. 그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시설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있긴 해요. 그 이제 냉난방기 정도 천정형.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수리 다 해줍니다. 오면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똑같이 월세 1,000을 받아도 이거를 내가 하루 2시간씩 갈아 넣어야 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이 1,000을 받아 누구는 뭐 자기 일하고 전화 한 통 안 받고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좀씩 알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공급이 비탄력적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투자는 희소성이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파트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수요, 공급, 미분양 다 봐야 돼. 그리고 물론 볼 수는 있어요.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근데 그 시간에 지산을 하면은 일단은 이게 뭐가 좋냐면 지산이 특히 이 지산은 서울의 그 중공업 지역에다 짓거든요 보통. 용적률이 보통 500% 알고 계신데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땅이 없잖아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애들은 가격 방어가 되는 거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못 들어오니까 신규가. 못 들어오죠. 들어오기는 해요 지금. 꾸역꾸역 지어. 뭐 가디 이런 데 보면 막 계속 지금 밀어넣고 있잖아요. 그쪽은 조심하셔야. 지금 가디가 가산지털단지 말씀하시는 구로 이런데 네. 이쪽은 공급이 지금 많습니다. 물론 한 2, 3년 걸 소화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지금 제 지인들은 하지 말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수, 문정, 영등포, 강서 엄청 짓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땅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짓냐면 너무 없으니까 지금 시행사들이 혈안이 돼 있거든요. 땅 찾기 위해서. 땅만 찾으면 그냥 한 500억 버는 거야. 그거 왜 안 해야지. 이제는 소규모 그러니까 예전에는 짜투리 땅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주 작업이 안 되니까 짜투리 땅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작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홀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산도 이제 나홀로다 이제 지산이 나오는 거지. 분양가는 그렇다고 싸냐 나홀로가? 안 싸죠. 왜냐면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매입했을 테니까. 그럼 일단 지어졌어. 완판 되겠죠. 개수도 얼마 안 되니까. 나 혼자 한 층 써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그렇게 비싸지만 최근에 한 군데 보니까. 그러니까 주유소예요, 주유소. 주유소 부지가 크지 않잖아요. 주유소 하나 부셔서 짓는 거야, 그냥. 되게 작은데 그러면? 작죠. 근데 지산이 올라가. 그 정도로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연면적 해봐야 한 3,000평 될라나?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연면적이 한 2, 3만 평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분의 1 수준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좋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위치는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완판 될 거야, 그거. 완판 될 테지만 지산 투자를 7, 8년 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 보고 분양가 보고
이걸 내가 끝까지 등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대단지 지산이 좋나요? 무조건 좋아요. 손도 쉽고요. 항상 규모가 큰 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그 커뮤니티 시설도 있더라고요. 엄청 좋죠. 지산에 전 몰랐습니다. 피트니스, 뭐 회의실, 사우나, 뭐, 회의실 네. 뭐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방송할 수 있는데 막 그럼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이제 지산 밖에서 뭘 안 나가도 돼요. 그 사무실 안에서 뭐 심지어 좀 기숙사도 끼워 팔잖아요. 네. 그냥 먹고 자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일만 해라. 그렇죠. 다 세팅해줄게. 그거 슬프네요. 네. 분양은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받을 때? 지산 분양 되게 쉬워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지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혹은 시행사 이런 데다가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입주요양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입주요양서를 내는 거예요. 저 이렇게 분양하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업자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내면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은 이제 분양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좀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게 어디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근데 나 이거 뭐 5억 내야 돼? 이게 불안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게 내가 사람을 사고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드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양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서울, 경기, 요지 지산을 가지는 방법이 분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분양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싸도? 예. 근데 이제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지금 당연히 현장별로 차이가 있겠죠.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왜냐면은 경매로 하면은 일단 입찰해야지, 폐찰 위험 크지, 낙찰받으면 명도 쳐야지, 막 멘붕 월세 받기도 전에 막 벌써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한 거는 제일 깔끔한 건 뭐예요? 임대가 맞춰진 거 사는 거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상식적으로 안 나오죠. 아니면 뒤지게 비싸거나. 그죠? 그거예요. 네. 저도 안 팔아요. 아니 월세 들어오는 걸 왜 팔아 그거를. 양도세 몇 억씩 내가면서 안 판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잠긴 거고. 분양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개업소 보면은 왜 지산에 그 입점된 중개업소들이 있잖아요. 밑에 1층에 거기가 제일 전문이에요. 거기서도 뭐 움직이는 수요도 있을 거고 또 새로 분양하는 현장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데 몇 군데 전화보다는 좀 이렇게 가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싼지 안 싼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게 100%가 없어요. 그냥 감인 거지. 뭐 너무 포괄적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분양받은 애들이 있는데 걔가 이제 평당 한 870에서 950 사이에 서울지산 분양 받았어요, 제가. 그럼 저는 이제 기준을 세운 거죠. 평당 1000 이하면 그냥 되게 단순해요, 저. 그냥 평당 1000이면 나 살래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불과 2년 사이에 뭐 1200, 300씩 올랐거든요. 그런 정도지. 이게 뭐 어차피 한 2년 반 걸리거든요. 2년 반 동안 시세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주변 시세와 전용 면적, 분양 면적은 나오잖아요. 그 면적이 현재 그 옆에가 월세를 얼마 받는지 적어도 알잖아요. 수익률하고 이제 그 정도만 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경공매로는 하실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다 해요. 서울은 다 입찰. 요즘엔 안 하는데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나오는 지사는 그냥 무조건 입찰. 아, 그러셨군요. 네. 될 때까지 팬다. 그죠. 될 때까지 패는 거죠. 저희 지금 그 실전반분들 보면 계속 입찰하고 있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대로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4년 전에 책에 써놨어요. 지사는 하나만 보지 마셔라. 분양, 일반 매매, 경매 같이 보셔라. 네. 왜냐면은 매물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하나만 꽂히면 이거 돈을 지각비를 많이 내야 돼요. 경매는 하시되 근데 경매 장점이 뭐예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희소해. 당연히 낙찰가가 높겠죠. 근데 매물이 없어. 그렇다면 낙찰가가 높아도 경매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막 어처구니 없는 금액은 좀 덜 나오는 편인데 지산 경매도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레버리지가 가능하고요. 괜찮아요. 지산 경매. 그 대신 욕심을 많이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뭐 임대 수익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무실을 쓸 대표님들은 저는 뭐 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도 사무실 몇 개를 쓰지만 제가 월세를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월세를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아, 이거 월세 아까운데 이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직접 쓸 분들은 당연히 매입을 하시는 게 맞고 임대 수익이 목적인 분들은 좋은 걸 하시되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시는 게 나아요. 지하철역에서 엄청 멀고 보통 이 셔틀버스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와 셔틀 운영가 좋은가 보다가 아니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셔틀 운영하면 그냥 먼 거야.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사람들 그런데 많이 속아요. 공기 좋은 숲세권. 아니 산이면 일단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많이 속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다 조금 돈을 더 주고 물 가까운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강변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아무거나 사도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하철역하고 또 뭐 이렇게 초역세권 지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팔고 대대손손 월세 받는 거. 네, 그냥 물려주셔도 되고. 아, 실제로 강남 가보면 성수동 이쪽 지사는 등기부 열어보면 그 비싼데 대출이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애들
자녀분들 그 증여용으로 막 사주거나 지역별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강서 영등포 풀 내버리지고 즙이 엄청 낮고 네, 지역별로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보는 것도 재밌겠다. 네, 저희는 이제 다 떼보거든요. 위치 같은 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입지를 좀 선호하세요, 투자할 때? 일단 수도권은 지하철역에서 먼 경우도 많아요. 좀 가격이 돈이 부족한 분들은 용인이나 동탄, 뭐 광명 이쪽으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데 철저히 수익률이죠. 월세 200이다. 4억, 5억이든 내 원하는 수익률 나오면은 접근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서울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하철역에서 멀어도 요즘 또 팔려요. 왜냐하면 없어요. 공급이. 위치는 정말 중요한데 너무 허허벌판 말고요. 제가 이제 지방도 지산이 수익률이 되게 높은데 안 해요, 저는. 이 공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상가. 이제 공시 풀렸어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헐값에 그냥 줬어요, 그거. 이 공시를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막 강제 다이어트 되거든요. 막 불면증 오고. 근데 그렇게 겪어보니까 항상 아까도 뭐 집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가면 대장을 사야지. 이제 미분양을 살 때도 제가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뭐 10개 사면은 8개 하고 2개 터져도 감당이 된다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와, 이거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론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수익률로 접근을 하세요. 또 월세가 또 공실률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입주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공실률이 예를 들어서 10%면은 100개가 공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고. 문제는 그 당시 공실률이 다음에 왔을 때 더 높아졌는지 방이 빠지고 있는지 사무실이 이제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현장이 답이에요. 투자자는 이제 항상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정보가 빠를 뿐인 거죠. 수도권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공급이 그나마 있었고 눈으로 확인되는데 흙먼지 너무 날리는데 말고 그런 데는 지금 뭐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그런 데 말고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예를 들어 공실이 10개였다면 재방문했을 때 이게 12개로 늘었는지 8개로 줄었는지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어요. 너무 모르는 데는 제가 실제 돈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잘 모르겠고 정 돈이 없으면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발품을 한 번만 팔면 안 돼요. 텀을 뭐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으니까 가서 이제 임대 시세가 조금씩 뭐 130에서 135, 145 오르는 지역도 있고요. 130이었는데 120에도 안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접근하시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좀 연식이 된 지산들도 서울에는 많이 있잖아요. 준공된 지 오래된 거.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오래된 지산들이 신축 지산들에 비해서 밀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축들은 엄청 좋아 일단. 근데 문제는 이 역세권에 땅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역에서 먼 쪽으로 지어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축이 역에 가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 임대료 방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오래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가격이 정말 떨어지기는커녕 임대료는 그대로예요. 임대료는 변하지 않는데 매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껍데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오래된 것들. 아파트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 다 걷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파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그 구분 소유자들한테 장충금을 걷어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걷어요.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내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를 10몇만 원씩 내가 내. 그러면 그거 갖고 밑에 대리석도 깔고 엘리베이터도 새 걸로 바꾸고 하면 이게 뭐 오래된 건지 아니 잘 몰라요 이거. 근데 땅은 어때요? 이거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20, 30년 되면 어때? 바꾸면 되는데 그냥 딱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오히려 신축역에서 먼 것보다 구축역 가까이 있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럼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굳이 팔 이유는 팔 이유 없어요. 없네요. 땅은 그대로 있다. 월세 방어도 되고 있고. 월세 방어 되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충금이 조금 금액이 세고 예전에 지네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전용률이 높아요. 전용률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같은 평당 분양가로 치면은 전용률이 얘는 50%인데 얘는 70%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평당 분양가 얼마 그러면 거기에 꽂히는 분들이 있어. 당연히 전용률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예전 지은 것들이 전용률이 훨씬 높아요.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예전 지은 것들이 주차장이 미비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지은 것들 주차장이 정말 좋아. 막 지하 3, 4층까지 파버리니까. 네. 근데 예전 애들은 좀 주차장이 근데 그것도 보니까 커버가 되더라. 왜?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팔 이유는 없다? 안 팔아요. 그럼 주로 관심 지역은 서울 시내 위주로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 신봉자입니다. 신봉자 맞습니다. 원래 서울 좋아하시죠? 저 원래 아파트도 그랬고요. 물론 이제 10년 전에 투자할 땐 돈이 없으니까 지방부터 돌았죠. 썩빌 빼고 다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 하다가 대표님도 지방을 돌 때가 있으시죠?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럼요. 막 엄청 미분양 산 게 다 지방이에요. 이제 그 자산들을 조금씩 이제 옮긴 거죠. 왜냐면 안전하게 가고 싶으니까. 저는 아파트, 지산, 뭐 상가 할 거 없이 그냥 지금도 이제 옮기는 과정이고 특별시가 좋잖아요. 하남의 지식산업센터 숫자가 엄청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는데 규모가 큰 지상 쪽으로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저는 하남도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뭐 하남도 서울이라고 보셔도 될 것 봐도 같아요. 되지 않을까요, 하남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이 너무 지금 분양가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하남도 지금 지하철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5호선, 뭐 9호선. 지금보다 글쎄요, 뭐 좀 더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저는 하남 괜찮다고 봅니다. 나빠질 이유는 사실 네, 나빠질 이유는 없다.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딱딱 이게 막 세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는 하다. 가산 쪽 역세권 핵심 입지는 이제 평당 1,500선까지 분양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분양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반대세입니다. 네, 옳지 않아요. 너무 비싸다. 네, 비싸요. 가산 구로 쪽은 공급도 많을 뿐더러 또 대형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잘게 쪼개서 팔아. 그러니까 싸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잘게 쪼개 팔아요. 그러니까 사기 너무 쉬운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국가 산다는 이렇게 여러분 다 잘 아셔야 돼요. 지사는 산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이 국가 산당 같은 경우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사는 건 괜찮아. 내가 뭐 사가지고 내가 직접 쓰고 그 이제 용도에 맞게 임대를 주면 괜찮은데 우리 뭐 굴뚝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정보 IT인데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아마 거기서는 저희가 다 임대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2년 뒤를 어떻게 그걸 확답을 해요? 그렇죠. 저는 좀 반대세인데 모르겠습니다. 2년 뒤에 뭐 임대가 짝짝 잘 맞춰질 수 있어요. 저라면 안 합니다. 있어요.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네.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정당하게 네. 가는 게 어떤가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비산단 지역도 지금 한 대 천지빛깔인데 뭐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 주얼리님 알고 계시네요. 가산 편법 써야 된다. 맞추게 하려면. 편법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원래 지식사업센터는 네. 관할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국가산단은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주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수익형 전문으로 세팅하셨으면 코로나 퍼질 때 임대인으로 타격은 없으셨나요? 월세는 안 들어와도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갔잖아요. 네. 타격이 왜 없어요? 타격이 있죠. 특히 이제 지사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사는 좀 코로나에 그나마 타격이 덜합니다. 월세 그대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타격이 있는 건 상가.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뭐 1층, 고층 할 거 없이 한 3, 4개월 이상째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를 이제 늘 끊어주는데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계산서 발행해줘야 되니까 애를 먹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야박하게 하지 않아도 이젠 돼요. 조금 월세를 낮춰드리는 경우도 있고 저는 보증금을 이제 나름 많이 받아놓거든요. 예전에는 지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월세가 200이면 임대보증금이 2,000. 보통 10배수 받거든요. 네. 근데 상가는 뭐 5,000에 200이 될 수도 있고 뭐 3,000에 2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임대를 하고 싶다. 그럼 보증금을 좀 늘려놓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타격 있습니다. 내려주고 렌트프리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하시네요. 나중에 다시 돌려. 그럼 한번 얘기하면 그게 어려워요. 번복하기가. 그래서 좀 한 가지 뭐 팁을 드리면 또 요즘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게 월세 올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적정 시세가 200이면 내가 이거를 뭐 150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200으로 써놓고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상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정말 경매로 구경하지도 못할 컨디션의 애들이 가끔씩 나와요. 경매로요? 네. 가슴을 뛰게 하는. 제가 웬만해서 가슴이 잘 안 뛰는데, 이거 물건 갖고 싶다. 이런 애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신도시 상가 2년 공실 있다가 이제 겨우 반값에 놓았어요. 신도시 상가 위험하다고. 신도시 상가. 예, 신도시 상가뿐만이 아니라 분양 상가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가 분양은 한 케이스만 하시면 돼요. 시행사 관계자하고 내가 정말 친해. 그래갖고 어떤 뭐 정말 확정 수익, 요즘 확정 수익이란 개념도 애매하지만 정말 이 독점 업체가 아니면, 업종이 아니면 분양은 좀 어렵습니다. 신도시 뭐 가까운데 한강 신도시? 이런 김포만 봐도 분양 5, 6억 했던 게 지금 경매로 1억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다 눈탱이 맞은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청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송도. 세종도 좀 네, 상가 시장, 아파트 시장은 완전 다르죠, 지금. 위례 뭐 이런 데.
위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상가는 일단 모든 게 뭐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지만 얘는 너무 특히나 불확실해. 분양은 좀 그래요. 충분히 지켜보고 얘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파트 시장, 주거용 시장은 조금 늦으면 지각비를 많이 내셔야 돼요. 한 달 만에 1억 오르면 진짜 이게 막 그 생각이 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그렇진 않거든요. 조금 늦게 들어가도 충분히 보고 들어가셔도 돼요. 지각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양은 굳이 내가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뭐 정말 독점 업종을 분양을 받아서 10년 동안 정말 월세 잘 받을 수 있는데 그 확률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신도시는 더 앞으로. 거품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신도시 상가는. 지어 올리면 상가 1, 2층에서 다 그냥 마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연락 옵니다. 그래요? 상가 분양 홍보해주면 500만 원씩 500만 원? 채당 500만 원씩 준다고. 저 예전에 분양형 호텔 그거 한번 왔었어요, 매일. 아무튼 금액이 컸었는데. 예. 그 메일이 종종 오거든요. 뭐 잘 보고 있대요. 프랭이 TV를. 근데 그런 거를 보내는 거예요. 너 안 보는구나. 대표님도 어쨌든 초창기에는 자산이 작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 작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게 뭐 창피할 정도.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그 테크트리를 타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아시잖아요. 그냥 풀 레버리지, 항상. 풀 레버리지고 자주 사고 팔았어요. 투자자는 제가 자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거든요. 제가 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싸게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특히 돈이 없는 투자자들은 회전을 시키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럼 싸게 사는 거는 내가 스킬이 있어.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어때요? 세금으로 왕창 반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경험치는 계속 쌓이는데 자산은 생각보다 안 늘어요. 살 때 이게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 때 하나씩은 안 삽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 모처에 예를 들어 대장주를 살 때도 전 2채를 사요 그냥. 분양권 하시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시던데 2개 사갖고 하나에서 이제 전체 다 회수하고 하나 남겨놓고 또 그거 갖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상가 살 때도 좀 많이 사면 이게 할인율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경매도 마찬가지죠. 남들 한 달에 하나 받을 때 나는 2개, 3개 받으면 되겠다.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니까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풀 레버리지와 이 규모의 경제 이걸로 그냥 계속 간 거죠. 그럼 지방의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네. 지방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운이 좋게도 아파트는 수도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제가 되게 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80% 이상 대출이 나올 때였거든요. 하락기였고, 30평대 아파트를 감정가 4억짜리를 3억 2천에 1회 유찰됐을 때 덜컥 들어가서 받았는데 성격이 급하잖아요, 또. 단독 낙찰. 이거 뭐지? 한 번 더 유찰되고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받아서 한 2, 3천 떼기는 또 쉬우니까 또 옆에 있고. 아파트는 수도권, 이 상가나 지사는 지방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종도 이쪽도 투자를 2013년도 이때 많이 했고요. 대형 아파트들. 근데 그때도 분양가가 싸지 않았어요. 또 성격이 작은 평수 잘 안 하거든요. 대형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무조건 대형. 항상 커야 돼 뭐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막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없어야지 마음이 편해. 그 당시 5, 60평대 이제 분양가가 6억 7천, 7억 가까이 했었어요. 평당 1,300에 분양 때리고 했었는데 그거 제가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사이 받았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입찰자 수가 많으면 4명? 저 포함? 없으면 단독?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한 단지를 10개를 받는 거야, 내가. 받아서 80% 대출 받고 임대보증금 2, 3천 회수하면은 한 2천만 원 갖고 5, 60평대 아파트한테 생기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월세 한 80 받거든요. 80에서 이자, 그때는 거치가 또 3년이 됐어요. 그럼 50만 이자도 남아. 진짜 호시절이다. 근데 사람들이 안 했다니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 대형 평수 중형도 안 나가는데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13년도면.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정리는 다 했는데 근데 또 이게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재미도 못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잖아요. 경매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 금액이 단기간에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사서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투자자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영세한 투자자들은 회전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회전시키면서 2, 3천 떼기라도 10개 하면 2, 3억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산 오늘 여기도 이제 아까 자유몽님도 계시지만 네. 이 자유몽님 직장인 투자자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3년 전인가 사무실로 오셨었어요. 근데 뵀는데
나는 전업인데 직장인 투자자보다 내가 이게 자산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괴감도 막 들고 그랬었어요. 나는 들고 가만히 있어야 돼. 자꾸 팔면 안 돼. 바꾸셔도 되잖아요. 좀 이번에 내가 좀 이제 공격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좀 갭으로 좀 세팅해야겠다. 근데 이게 피가 안 돼. 제가 이게 성격이 아파트 투자는 또 안 맞는 거 안 같아요. 맞아, 이게 안 성향이 맞아. 또. 네, 좀 안 맞아. 지금 제가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아파트 투자를 경매로 이미 2012년, 11년부터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만을 한 것 같아요. 일반 갭 투자가 무슨 투자냐. 나 그런 거 안 한다. 경매로 이미 다 돌려봤기 때문에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바보 계속 막 지방 가서 막 밥도 먹고 돌고 있는데 가만히 수도권에서 돈 쉽게 벌고 있는 거지. 그 이제 10년 만에 알은 거죠, 이제. 물론 한 7, 8년 만에 알았지만. 그래서 아예 안 하진 않지만 하기는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어떤 수익도 수익이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좀 공포에 질리거나 이러진 않으셨네요? 12년도, 13년도면 거의 피바다 아닙니까? 그때 시장이? 그쵸. 그때 하락기였고 실제로 반등한 게 한 14년부터 14년, 15년 15년 이렇게 막 집 사라 나올 때인데 네. 저도 사람이죠. 왜 그게 공포가 없겠습니까? 제 기억에 저기가 없었어요. 제가 겁이 없었어요. 잃을 게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진 게 없으면 정말 가진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막 미치겠는 거야. 그냥 차라리 뭘 해서 정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7억짜리를 2억에 샀어. 근데 이게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한강물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제가 약간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먹여 살릴 처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총각이셨군요. 네, 나 혼자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나만 사라지면 돼.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즐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변태적인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니네 하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니까 뭔가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못 봤으면 그 생각을 제가 좀 바꿨을 텐데 돌이켜보니까 남들이 몰리는 데와 제가 그때는 경매로 받기도 했지만 미분양 아파트 영종도도 제가 막 살 때였거든요. 해보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대중과는 반대로 가는 게 맞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조금씩 각인이 돼 왔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뭐 좋다는 거 뭐 이렇게 막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너 하세요. 그냥 제가 찾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못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허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게 더 저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으로는. 물론 더 힘들죠. 사업을 해도 어떤 허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 경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형 아파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소형은 일단 경쟁이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금매로 그냥 사시라는 거죠. 입찰하지 말라 그러더죠. 20평 때는. 그렇게 투자를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어요. 2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써놓으셨는데 혹시 시드머니 수준별로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좀 알려주시면 이거 좋을 너무 것 같습니다. 어렵다. 질문이 너무 어렵다. 2천만 원이면 뭐 할 수 있죠, 우리? 썩빌도 괜찮고요. 근데 요즘 썩빌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중공업지 그 이슈 때문에 창동, 뭐 남구로 이쪽에 빌라가 갭이 막 1억씩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나마 지금 그 누구님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잠깐 움찔한 저기가 됐는데 썩빌도 물론 이제 인천의 빌라 투자, 소액 갭 투자의 성지죠. 소액 경매의 성지죠. 그 인천 뭐 하객동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9월 만수 9월 잘하시네요. 그쪽도 뭐 거기는 500, 1000 갖고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물건 하나 더 보자는 주인데 그게 가능하시면 2천만 원 갖고도 가능해요. 여기서 내가 뭐 인테리어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익 잘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뭐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인풋 대비 아웃풋이니까 500 넣어서 2천 벌면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소형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경매로. 지금 마곡지구 이런데 많이 싸게 못 사요.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들. 오피는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 80% 받으면 한 2천이면 사죠.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안전빵인데 오피스텔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레버리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집 개수로 포함이 돼요. 취득세는 이제 4.6%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싸게 느껴져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2천 갖고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액 올라가면은 이제 뭐 좀씩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제가 뭐 주로 지금 지방 쪽에 좀 몇 개 하잖아요, 계속. 뭐 지방 쪽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뭐 1,500 갖고 세팅한 곳도 있거든요. 2천, 3천 뭐 이렇게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좀 더 늘어나면은 뭐 지방 상가, 수도권
지산, 좀 하면은 서울 지산, 서울 분양권. 이제 억으로 올라가네 이렇게. 네, 억으로 올라가죠. 억으로. 좀 더 하면 땅을 깔고 있는 단독 다가구, 건물, 모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이 있어가지고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렇게 뭐 금액대는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 외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현금 흐름이요? 네. 현금 흐름 뭐 별거 없는데요. 주식을 좀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뭐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온라인 강의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경매 강의를 좀 지금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0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대규모로 못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누가 볼까? 이거를 저는 금액도 싸게 책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할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 가치를 저는 감히 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매를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꿀 홍보가 한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 올렸는데 정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간다는 기준이 좀 다르지만 이게 뭐 제가 이런 뭐 플랫폼이 있거나 뭐 이런 전문적인 직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그냥 있는 직원들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꽤 많이 잘 봐주시고 해서 감사할 따름 그것도 하나의 뭐 저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나 개인한테 자금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투자할 돈도 없는데 네.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금융은 내가 돈을 빌려서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생각하면 은행이 내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신용이 좋아. 뭐 신용대출로 내가 5%에 빌릴 수 있어. 근데 12%의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때요? 7%의 마진이 남게 되죠. 이 예대 마진 놀이가 은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이 되셔도 돼요. 조금 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요? 이자놀이 나도 하고 싶다. 그래요? 이제 제가 적폐 채널이니까 조금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이게 뭐 권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로 내가 3%로 돈을 빌릴 수 있어. 1억을 3%로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제 내가 몇 프로에 빌려줘? 12%에 빌려준다 칠게요. 1억을 12%에 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내 이자를 빼고 나머지는 내 수입이 되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안 갚으면요? 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용대출로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민사 가셔갖고 소송 통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사자들이 대부분 뭐 재산 꺼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처럼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개인도. 그분이 갖고 계신 신용이 좋은 분의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에 은행처럼 채권 최고액 1억을 빌려주고 은행은 보통 120% 설정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은 뭐 150%, 200% 그거는 상호 협약이 나름이에요. 뭐 1억 5천 설정하셔도 되고 자금이 나가면 월 100씩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와. 그러고 갔다가 연체를 하면은 사실 연체를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기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체이자가 더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3%라고 해도 15%를 받는 건데 더 세죠. 더 세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쌓아두고다가. 근데 그게 좀 스트레스는 아니세요? 이렇게 안 들어온다.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게 해당 담보 가치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선순위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의 담보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 대출이 지금 안 나오잖아. 그러면 추가로 1억 정도 가도 경매가 넘어갔을 때 6억에만 낙찰이 돼도 손에 한 푼도 안 보잖아요. 네. 뭐 계산하기 쉽게 경배 비용 빼고 그러면은 4억 까져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외부 충격이 와 5억에 낙찰되면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못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입찰해도 되잖아. 7억에 사도 되잖아. 그럼 내가 3억 싸게 사고 내 채권 다 변제받고.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럼 채권 최고액을 좀 높게 잡아 놓으세요? 많이 높게 잡죠. 일반 근데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도 높게 잡아요. 130%. 네, 130%. 기본 뭐 신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도 130% 잡는 데도 많고 뭐 요즘 110% 잡는 데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뭐 무조건 높게 잡는다고 해서 높게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담보가 중요한 거죠. 사실. 담보가 중요한 거죠. 부동산의 이 가치 파악을 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렇게 고이율로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고이율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고이율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의외로 많죠. 아니면 이렇게 단기로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뭐. 그렇죠. 반대로 저는 빌리기도 해요. 단기로. 그럼요. 제가 통장에 돈이 이게 뭐 1억씩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돈이. 예를 들어 잔고가 2, 3천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도 뭐 실투자금 2억 들어간다고 입찰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막혔잖아요. 아니 그거는 시중은행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안드로메다로 가니까 네. 제가 적당히 할게요. 네, 예. 네. 투자자는 돈이 마르면 안 돼요. 물론 금리 수준은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고. 32살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그쯤 시작한 것 같은데 32. 예,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그 수강생분들 보시면 20대도 있지만 한 50대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좀 할 때 바짝 좀 해서 한 사이클 빨리 돌려봐야 돼요. 30 초반이라 하더라도 좀 한 사이클 빨리 돌려보면은 40대기 전까지 정말 엄청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절대 안 늦죠. 저는 오히려 빠르다고 봅니다. 어떤 나이나 스타트 시기보다는 네. 밀도, 그럼요. 그다음에 방향성.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제 저처럼 되는 거고요. 막 구월동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뭐 지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내 컨셉대로, 네. 내 스타일대로 투자를 좀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다 보면 충분하죠. 뭐 밀도 있게만 하면 뭐 2, 3년에도 성과 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불과 지금 경매 배운 지 3주 됐는데 낙찰 2개 받은 분도 있어요. 여자분인데. 경매 기억자도 몰라. 그분도 나이대가 한 30 중반 될걸요? 아무튼 이게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겁이 없어. 그 일반 여자분이신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원래 그 가격 쓸 때 덜덜 떨리거든요. 공 하나 잘못 붙이면 막 어떻게 될까. 그렇죠. 한 해 몰수되는 보증금이 한 6, 700억 이상 돼요. 실제로 공 하나 막 잘못 붙이고 해가지고 모의 입찰이라고 이제 테스트를 저희가 다 시키거든요. 시키는데도 가격을 왜 저기 덜덜 떨리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입찰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뭐 안 가봤다든지 뭐 잘 모르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입찰할 때 더 떨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사는 집 근처거나 잘하는 지역은 오히려 덤덤해요. 또 초보자분들은 좀 잘하는 지역부터 입찰을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수익을 위해서 특수 물건이라고 하죠. 그것도 괜찮죠. 저희 이제 뭐 주로 하는 게 김포 아파트도 그렇고 다 지분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액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 일반 물건이 됐을 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거기 꽂혀서 지금 2, 3년째 공부만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방향의 설정이 완전 잘못된 거지. 그 공부해서 우리 뭐 강의하고 책 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고 있죠? 그럼 차라리 팔 거면은 빨리 한 사이클 돌려서 뭐 법치권이든 유치권이든 지분이든 빨리 한 바퀴 돌려봐야지. 돌려보고서 그것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르우스님처럼. 그렇죠. 예. 딱 봐도 이제 제가 후랭이 그 인터뷰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제 나름으로 찐이구나 아니구나 딱 서 이게 판단이. 그분 진짜인 것 같아. 보면은 한쪽에 파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저는 그냥 잡식성이라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행복감이 현재 두려움보다 커야지 내 돈이 꽂힐 수가 있거든요. 두려움의 크기가 더 크면 이게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별로 또 이 위험 회피 성향들도 다 다르고요. 정말 막 5만 원만 손해봐도 막 잠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뭐 손해 좀 보면 어때? 나 경험 좀 쌓자.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인드였어요. 아니, 남들 뭐 경매하면 최소 뭐 2, 3천 벌어야지 했을 때 500씩만 그냥 벌어도 돼. 나 몇 번 더 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인드를 그대로 지금 수강생분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낙찰들을 엄청 잘 받아오는 거야. 막 계속 낙찰이야. 물론 이제 마진은 작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돌려보라 그랬잖아요.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다 해보면 돼. 돈 500이 작은 돈인가요? 한 달 내내 일해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은 경업 쌓고 돈 벌고 이걸 해보시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시세 상승이 뭐 더해서 올라가주면 그건 더 땡큐인 거고.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500이 남을 전에 3,000 남고 막. 대부분 두려워요. 종잣돈이 작든 크든 절실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출항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결과물은 얻을 수 없죠. 그럼요. 이불 안이 제일 안전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죠? 안전하다는 게 되게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뭘 투자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지난달에 등기 못 쳤나? 큰일 났다. 뭐 이런 막 느낌도 들고. 나태해졌나? 뭐 나태해졌나? 느낌? 뭐라도 해야 돼. 계속 움직여, 그냥. 배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잘못 항해하면 이상한 데로 간다. 그렇죠. 근데 등대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유튜브부터 이상한 등대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상한 사기꾼 등대도 사기꾼 있어요. 등대. 조심하십시오. 그 사기꾼 좀 제대로 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후랭이 TV 채널만 해도 와, 저는 진짜 깜도 안 되는 엄청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일차인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말, 책, 블로그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일치하면 돼요. 근데 말이 다른 사람들은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뭐 미디어나 뭐 책이나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은 등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조언 구해가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매 시장은 특히 좀 썩은 등대가 많아요. 많아요? 이게 막 많아요. 좀 이상한 등대가. 옳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면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바빠요.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정말 이렇게 뭐 같이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투자는 자기는 안 해. 그리고 이걸로만 하고. 남만 시키는 거야. 이제 그런 분들, 근데 우리 다 성인인데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수강생들하고 돈을 섞어. 피곤해지는 거잖아. 그때. 물론 그것도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이 실행력이 너무 없는 분들은 내가 딱 나서서 총대 매고 정확하게 수익 분배해주고 이렇게 또 명의까지 다 꽂아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런 분들은 정말 오히려 더 저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 단독. 자기도 안 하면서 막 간혹가다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오래 활동할 수가 없어. 단기 시장에서 좀 사라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등대들 많이 찾아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움직이는 것도 실행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럼요. 등대를 또 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잘못 항해하면 소말리아 갑니다. 그렇습니다. 피랍됩니다. 피랍. 본인이 투자 안 하고 수강 사례 끌어다가 수업하시는 분들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습니다. 좀 밝혀주세요 좀.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자기 낙찰 사례가 아니고 수강생 낙찰 사례를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수강생 사례를 얘기는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그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니 근데 등기부 때 보면 바로 나오지 않나? 근데 이제 등기부를 안 떼보죠. 보통 일반 초보자분들은 등기까지 확인 안 하지. 이제 뭐 칸디원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다 떼보지 우리는. 아니 다 그거 떼요, 우리는. 바보도 아니고 네. 떼보시면은 바로 대규모로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소규모로 하겠네.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주택자분들과 그다음에 1주택 및 다주택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주택 투자는 이제 현 정권에서는 조금 리스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물론 세제 혜택이 강화는 됐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3년이 1년으로 줄여졌고 그 기간이 늘어나긴 했는데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상급지로 이동에 대한 그런 욕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수가 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제 추가 구입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비교적 반사이익을 크게 얻고 있거든요. 아파트? 네, 그러니까 맞아요. 원룸이 아니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애들은 시세가 정말 오르지 않는 상품들인데 요즘에 엄청 올랐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이 채 안 되게 낙찰받은 이제 3룸 오피스텔이 있는데 5년 동안 1억이 안 올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시세가. 근데 최근에 전세가가 엄청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따라서 끄집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주택수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서울이나 뭐 이런 일산 쪽에 대형 오피스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주택수에서 빼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사업자로 놓는다든지 오피스텔은 리버스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다주택자분들은 좀 이제 세금이 이게 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잖아요. 무서워요. 지금 계속 과표가 현실화되면 정말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슬림화 하시는 게 좋겠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항상 라인나우가 맞다고 보고요. 여전히? 네,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인나우. 왜냐면 에셋 파킹이 돼야지 내가 뭘 투자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내 집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서울 집값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서울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울 집값. 제가 진짜 세게 한번 얘기를 해. 아무튼 저 떨어지기 어렵다고 봐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집에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떨어지는데 그냥 수요 공급만 생각을 해봐요. 그냥 세금 막 이빨이 때려.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서울 요지의 집값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야. 아니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세금으로 70, 80%씩 다 나가는데 큰 투자는 의미가 없고 실거주 목적이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 뭐 이사 대책으로 말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언제 어디에 공급하겠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당분간 2021년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023, 4년까지는 큰 이 정책으로 인한 큰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입찰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한 2년 반 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